되셨죠? 그래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딱 두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그래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진짜로 정확하게 이해한다. 제대로 읽어야 정확하게 이해하겠죠? 두 번째, 줄거리 요약하지 않는다. 세 번째, 책에 대한 이 책을 읽고 나서의 여러분만의 그 책에 나와 있는 사실을 여러분만의 의견을 더해서 전망까지 제시하면 너무 좋다. 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덧붙인 파일로 이 비평문이랑 서평문, 이 비평문은 영화를 보고 나서 쓴 비평문이고요. 서평문은 엄기호 선생의 단속사회라는 책을 읽고 나서 대학원에 다니는 여러분과 같은 22, 3살의 학생이 쓴 글이에요. 이분은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이 영화를 보고 나서 쓴 비평문이고, 이거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과 같은 20대가 쓴 서평이에요. 그래서 덧붙인 파일로 이 비평문과 서평문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여러분만의 서평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감이 안 잡히시는 분이라면은 여기에 제가 샘플로 제시해 놓은 이 글들을 한 번쯤 읽어보셔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각 메이저 신문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어피니언이라고 해서 독자들이나 아니면은 기자가 아닌 그 신문사의 직원이 아닌 외부 패널들이나 그게 아니면은 뭐 교수라든지 유명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어떠한 사람들이 어피니언이라고 해서 홈페이지 코너에 자기들이 이러한 사회적 문제라든지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투고해 놓은 코너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피니언에 그 기자의 의뢰를 받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그냥 어떠한 책이나 영화를 보고 나서 자기만의 서평이나 비평문을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메이저 언론사, 메이저 신문사나 이런 곳에 홈페이지에 어피니언 코너에 가셔가지고 일반인들이 써놓은 서평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를 표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읽어보면서 이 사람들이 글을 어떻게 쓰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 책이나 영화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사회적인 문제로 어떻게 끌어와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 스킬, 그 기술들을 끌어오는 기술들을 구경하시라는 거예요. 되셨죠? 저희는 지금 이것 중에서 폭력 사랑의 이름으로 라는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거예요. 사랑의 이름으로를 가지고서 여러분이랑 다시 한번 샘플로 볼게요. 먼저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이게 몇 단락인지 보세요. 하나, 둘, 세 개, 마지막으로 네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보통 추정컨대 먼저 이 단락 들여쓰기 여러분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단락이 처음일 것 같고 보통 두세 번째가 중간, 네 번째가 마지막 뭐 이 정도 될 것 같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추정만 하고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이거를 첨부 파일로 올려놨어요. 그렇죠?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은 다시 여러분께서 제가 이 동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되셨죠?
자, 이제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랑 같이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평이라는 것도 처음, 중간, 끝으로 구성되고 처음이라는 것은 보통 독자들이 읽는 사람이 한 번쯤 공감할 법한 내용을 가지고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보시면 보세요. 중학교 때 이제 음악 시간에 끔찍한 공포의 시간. 왜냐면 류 아무개 음악 선생님이 뜻도 모르는 옴브라 마이 푸디 회게타빌레라든지 까로미오 벤 크레디올 맨 센자디테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독일어든 이탈리아어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뜻도 모르는 이런 것들을 외우게 만들어가지고 못 외우며 주먹과 발길질, 몽둥이질 이런 것들이 압착되어서 압착된 공포로 느껴지게끔 이렇게 해서 뜻도 모르는 것들을 앞에 나와서 부르고 그걸로 점수를 주고 하는 일들을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보통 오 솔레미오 이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노래에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 그죠? 그러나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한국어로 밑에다가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럴듯하게 막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여러분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법한 어떠한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 처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보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영화 4등이라는 영화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영화를 잘 봤는데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는 배경음악이 본인이 그렇게 공포에 떨었던 까로미오 밴 그 음악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과거 자기 어릴 때 그 압착된 공포를 느꼈던 그 음악 시간의 경험들, 과거의 그 공포가 이 음악이랑 버무러지면서 이 영화 자체도 폭력이 정당화되는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화 속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수라는 코치가 준호라는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긋나긋하게 소리도 지르지 않고 네가 미워서 때리는 거 아니거든. 너 잘 되라고 때리는 거거든. 내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 맞아야 1등하고 1등해야 존엄해진다. 다시 말해 존엄해지려면 먼저 존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단락을 보시면 그 어느 부분에도 이 영화의 전체 줄거리라든지 이 영화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 광수라는 코치가 이런 멘트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한번 봐볼까? 이 영화 4등이라는 거 뭔지 한번 봐볼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줄거리가 하나 없지만은 다음 단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본인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폭력의 정당화에 대해서 되게 진저리 치는데 여기에서 이 상황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나는 좀 질질 짰는데 왜냐면 끊임없이 또 틀림없이 나도 누군가에게는 폭력을 행하는 음악 선생과 광수였을 것이고 폭력을 당하는 준호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야 이거 해야 된다고. 내가 너 미워서 때리는 거 아니라고. 이거 해야만 잘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참으라고 해야 한다는 식으로 푸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화 4등이 던진 문제적 상황 어떤 거예요? 폭력의 세습, 폭력의 도미노 따위를 고발하는 그런 얘기를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즉 다시 얘기해서 폭력은 나빠, 때리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폭력을 사랑으로 포장을 해서 너무나 이 폭력이 사랑인 것처럼 포장되어 유통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떠냐면
남편은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죽도록 구타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부모는 사랑의 매를 들고, 교사는 훈육의 매를 들고, 장병을 아들처럼 사랑하기에 노예처럼 부리고, 사랑스러운 딸로 여겨 성희롱을 일삼고, 등등등. 그 다음에 또 뭐 기독교의 사랑은 혐오로 빛을 발한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한 번쯤 시외버스 주차장이나 뭐 기차역이나 뭐 이런 데에서 지나가는 여러분을 막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다든지, 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던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막 마구잡이로 전도라는 이름 하에 막 사람을 끌어오거나, 아니면은 초대받지 않았는데 어느 날 문득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누구시냐고 문을 열어주면 그때부터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팜플렛을 쥐어주고, 막 다른 종교, 저는 불교인데요, 뭐 저는 카톨릭인데요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막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막 하는 그런 것들 자체가,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좀 너무나도 지나치게 기독교만을 믿어야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기독교를 믿어야지만 뭐 천당에 가고 복을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종교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식의 과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 사랑을 가장해서 사실은 사랑이라는 게 모두가 어떠한 조건에서도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와는 다르게 조건은 하나잖아요. 내가 믿는 신을 너도 믿어야 너도 천당에 간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너무 혐오스럽다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저도 기독교, 우리 어머니의 태중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식의,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의 기독교인들의 과한 전도, 혹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 그 좀 신천지처럼 약간 이상한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첫 부분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글을 시작해서 독자로 하여금 한번 글을 읽어보고 싶게 만들고,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의 본문에서는 영화의 전체 줄거리는 없지만 핵심, 폭력을 사랑으로 폭력을 사랑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영화에 나오는 배우가 했던 대사를 가지고서 너무 끔찍하리만큼, 어떻게 그렇게 애를 패고도 저렇게 애를 때리고도 저렇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진짜 1등 해야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저렇게 때리거나 내 자유를 억압하거나 내 존엄을 해치는데도 불구하고 참아내야 할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폭력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정당화되어 있고 포장되고 있는지, 그래서 뭐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거나 부모가 아이를 구타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어떤 장군이 자기 밑에 일하는 상병을 불러다가 밭일을 시키고 뭐 냉장고를 청소하라 그러고 뭐 등등의 일들을 시킨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화에서 봤던 어떠한 내용들에 머무르지 않고 그거를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시켜서 끌고 나왔어요. 자, 이제 마무리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들여쓰기 하시고, 가해자의 갑질이 사랑으로 내면화되는 반면,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피해자가 당한 경멸과 모욕은 실체 이상으로 증폭된 채 공포로 내면화된다. 그렇죠. 맞는 사람이야 나 너 사랑하니까 라고 하는데, 맞은 사람은 정말 죽을 것 같이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예시로는 빠져 있지만 여러분과 같은 20대의 경우에 데이트 폭력 의 경우에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남자친구를
혹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뭐 행동으로 폭력을 보이거나 뭐 전화를 100통씩 한다거나 아니면은 언어 폭력을 통해서 자존감을 바닥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혹은 극단적인 경우에 내가 갖지 못하면 아무도 가질 수 없다는 식으로 가끔 뉴스에 나오듯이 누군가를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이거나 혹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까지도 죽여버리는 상황들이 이 데이트 폭력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때리는 사람은, 갑질을 하는 사람은 나 너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야 이지만 맞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숨을 쉴 수 없는 공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답게 살려면 어쨌든 먼저 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금 폭력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그 폭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갑과 을의 사회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자식만큼은 남의 머리통을 짓밟고서라도 올라서야 하고 가해에 대항하는 피해자들의 투쟁이 아니라 너도 나도 내가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고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갑이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각계투쟁 모두 다다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갑이라는 것은 선망의 대상이지 더 이상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투쟁의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말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자조 섞인 시대어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두고 누구는 추격주의, 갑이 되기 위해서, 나도 저렇게 되기 위해서 추격주의라고 또 누구는 연대 없는 평등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존엄을 향한 역정은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달려가면 사라지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아직도 아득하기만 하다는 것이 이 글을 쓴, 어, 이 글을 쓴 서평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 편의 그 비평문을 통해서 개인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글을 시작하고 중간 부분에서는 그 영화의 문제, 그 영화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주제에 대해서 잠깐 거론하고 그거를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시켜서 끌고 오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데에는 모든 관계에 갑을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갑을 관계를 없애기 위해서는 피해자들끼리 연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갑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혹은 내 자식만큼은 그 을이 되어서 피해를 당하거나 혹은 주눅들어 살거나 압착된 공포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피해자들끼리 더 남을 짓밟으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삶의 존엄이 지켜지는 일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이 아득한 일이고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한 편의 서평 혹은 한 편의 비평문을 쓰셔서 이렇게 샘플을 구경하셨으니까 쓰시고 나서 다음 주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내용이 길고 시간 관계상 또 다른 서평문은 제가 덧붙인 파일로 업로드 해 놓았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부족하다 이런 샘플만으로도 부족해요 하시는 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 언론사의 메이저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어피니언 혹은 뭐 시청자의 소리 뭐 독자의 소리 뭐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에 가셔서 서평과 비평문이 몇 개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쭉 읽어보시면서 나는 이러한 방향으로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테크닉만 가지고 오세요. 글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그것만 구경하시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의 글이어야 합니다. 어,
말씀드렸어요. 지금이 14주차예요. 다음 주 15주차 하면 이게 끝이 나요. 한 학기가. 근데 지금 이 마지막 글을 쓰면서 표절을 해버리면 여러분의 과제가 F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왜 F를 받았는지 제가 사유를 넣게 되어 있는데 표절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글쓰기 기초는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어떠한 대학에 가더라도 이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여기서 드롭을 하신다고 F를 받아 드롭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음 학기든 아니면 4학년 졸업하기 전에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이고, 만약에 학교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 과목은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 한 번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한 번 할 때 딱 끝내고 가시는 게 좋으십니다. 기말고사 안내를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방법은 기존에 여러분께서 설명문과 논증문을 써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글의 종류만 바뀌고 비평문. 왜 이렇게 하냐면 원래 우리가 서평문을 쓰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혹시 난독증이나 문제가 있는 친구들 혹은 책을 읽기에 조금 문제가 있고 그걸 굳이 저에게 설명 안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아마도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나는 좀 영화를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 때문에 서평뿐만 아니라 조금 범위가 넓은 비평문 쓰기로 기말고사를 대체하고요. 형식은 여기 보시면 반드시 제목을 달 것, 그 다음에 일정한 짜임을 갖춘 완결된 하나의 글을 쓸 것, 분량 제한은 없으나 최소 4개의 단락으로 구성할 것. 이 이야기는 단락 들여쓰기로 분명히 형식적인 것들을 맞추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2 정도로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많이 잊어버린 게 이거예요. 제목 다는 거 하고 단락 어쨌든 이게 필수 형식 조건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평가 기준을 요 5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가 명확한가. 늘상 이 글을 이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도대체 글 쓰는 사람이 명확히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 느끼시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글에는 글쓴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글을 쓴 의도, 목적이 드러나야 해요. 그게 주제인데 주제가 명확한지,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글의 구성이 처음, 중간, 끝,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로 짜임새 있게 이루어졌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단락의 문장들을 구성하고 있는가. 알고 계시죠? 제가 앞서 강의를 한 것처럼 단락이라는 것이 예뻐 보이려고 자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락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해당 단락 안에도 작은 소주제가 들어가는데 그 소주제가 바뀔 때, 그 단락 안에서 중심 생각이 바뀔 때 단락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딱 단락을 보는 순간 여러분이 단락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고 그 단락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단락의 문장들을 통일성과 긴밀성을 유지해서 하나의 소주제문이 부각되게끔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제목을 반드시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여러분의 주제를 잘 포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주제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제목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체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글을 읽었을 때의 전체적인 흐름이 자연스러운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요 5번을 평가할 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글 쓰는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문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글을 여기저기에서 끌어오다 보면 여러 사람의 문체들이 마구 섞이는데 여러분은 멋지게 짜깁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 이게 몇 사람 거를 끌고 왔구나 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에서 만약에 어떠한 문장이나 어떤 단락을 요약할 때 요약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만의 표현 방식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문체를 하나로 유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 서론 중간 끝으로 긴밀성 있게 긴밀하게 딱 연결되어 있는지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과연 이 글 안에 하나의 문체만 존재하는 말 그대로 글 쓴 사람이 끌고 와서 표절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이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체크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출 방식을 이번 한 학기 내내 여러분과 제가 해왔듯이 이 캠퍼스의 과제 제출을 통해서만 과제를 받겠습니다. 이 방식이 아니면 과제 채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서평이나 비평문을 예시로 제가 그 첨부 파일에다가 글을 첨부해 놨어요. 그래서 이 제시한 글을 읽으신 후에 이 해당 비평문과 관련된 이번 주차 동영상 강의도 참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2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책이나 영화를 제재로 하여서 한 편의 완성된 비평문을 다음 주에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